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3위 사업자인 코인원을 대상으로 첫 현장 검사에 나섭니다.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 실명 계좌를 발급한 은행권도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2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흑자폭은 1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수출만 믿고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쳤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성능을 대폭 높인 카메라와 S펜을 내장한 새로운 프리미엄 폰 갤럭시 S22를 출시했습니다. 애플에 위협받고 있는 세계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는 공격적인 판매 전략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검증이 처음으로 단행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3위인 코인원이 그 첫 번째 대상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처음으로 집중 검증합니다. 첫 검사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3위 사업자인 코인원입니다. FIU는 이번 달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코인원 측에 통보했습니다. 현장 검사에선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와 2위 빗썸이 아닌 코인원을 첫 검사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FIU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코인원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 규모 상위 사업자 가운데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4대 거래소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86건, 이 가운데 코인원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코인원은 작년 특근법상 사업자 신고 수리 때 이른바 김치코인 수가 가장 많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치코인은 국내 프로젝트가 주체가 돼 발행한 코인인데 미검증 프로젝트들이 많아 시세 조정, 상장 폐지 위험이 높아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원 측은 농협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으며 매회 금융권 수준으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고 최근 관련 센터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갖춰왔다며 검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IU는 코인원을 시작으로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를 차례로 종합검사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이번 사안을 공동 취재한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금융당국이 첫 타겟으로 코인원을 지목했습니다. 코인원이 어떤 회사입니까? 네, 먼저 코인원은 2014년 설립됐고요. 업비트, 빗썸, 코빗과 함께 이른바 국내 4대 거래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농협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원화로 이 코인을 거래할 수 있고요. 또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약 7%로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역시 약 222만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원수가 적지 않네요. 네. 이번에 코인원을 대상으로 당국이 살펴보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네, 앞서 문성필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종합 검사를 통해 이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이고요. 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자금 세탁 방지 체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 또 신규 업권인 만큼 이 시스템이 잘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원은 2019년부터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전문 대응팀을 꾸렸고 또 지난해 자금 세탁 방지 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통해 현재는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당국은 이 코인원을 시작으로 원화마켓 사업자, 즉 업비트, 빗썸, 코빗 등 4대 거래소의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코인 거래소들의 자금 세탁 방지가 잘 되고 있는지 보겠다라는 건데 자금 세탁이 실제 좀 많이 일어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좀 코인이 익명성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뭐 신속성, 또 이렇게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코인을 이용한 자금 세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330억 달러 규모의 코인이 이 자금 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30억 원 아니고 달러요. 네, 달러입니다. 한 40조 원 정도 수준이 있네요. 네. 자금 세탁이라는 게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물론 뭐 자금 세탁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요. 먼저 믹싱이라는 방법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믹싱이랑 뭐 하나의 코인을 잘게 쪼개거나 뭐 여러 코인들을 조합해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코인을 굉장히 잘게 쪼개거나 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한 범죄 자금이 좀 자금 세탁에 필요하거나 이럴 때 사용이 되는 케이스고 예. 또 다음으로는 범죄 자금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여러 번 거래를 통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적인 코인과 다르게 가치의 변동성이 작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이 법정 통화라든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치의 변동성이 작은데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익명성이 강한 다크 코인 같은 것들을 구매해서 자금 세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 세탁 필요한 범죄자라면 저라도 이렇게 코인 시장을 이용하는 게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괜히 또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걸 막겠다고 최근에 좀 나름 정부에서도 규제 같은 걸 도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규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리스크들을 막기 위해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통 금융권만큼이나 가상자산에서도 이 자금 세탁 방지의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인데요.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새로운 내용들도 계속해서 추가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 뭐 NFT, 디파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거래소도 이 부분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KYC라고 해서 고객 확인 제도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이용자만 거래를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큰 규모의 거래가 짧은 시간에 많이 일어나는 의심 거래, 이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탐지해서 보고하거나 또는 이용자별로 등급을 나눠서 관리하고 또 내부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 빗썸과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코인을 외부 거래소로 보낼 때 이 사전에 등록된 경우에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출금 정책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들이 자금 세탁 방지 노력을 이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네. 그런데도 자금 세탁이 추가로 발생할 그런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좀 입장을 물어봤는데 이 경찰이 있다고 범죄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냐? 네네네. 네. 경찰이 있어도 도둑이 있다. 네. 하지만 경찰이 없다면 그곳은 정말 무법지대이다 보니 경찰에 해당하는 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자금 세탁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은 자금 세탁이 발생한 정황이 있는데 네. 이 거래소들이 그래도 정부가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호 장치들을 다 마련을 했다. 네. 이러면은 거래소들은 이런 처벌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범죄는 일어난다는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STR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도 이상 거래나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 책임이 법 집행 당국으로 돼서 이 거래소나 이런 부분에서도 책임을 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네. 보고 의무만 다하면 책임을 맞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네. 만약에 그러면 검사를 했는데 이 정부 규정대로 거래소들이 좀 준비가 미비하다. 이러면 거래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내 은행들 가운데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보면 이 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2017년 미국 뉴욕 금융청으로부터 약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었는데 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IBK 기업은행도 2020년 같은 사이로 약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이후 이 IBK 기업은행은 사실 업비트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 이후로는 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접으면서 이 기업은행이 뗀 만큼 그 자리에는 K뱅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거래소뿐 아니라 그 거래소와 관련된 기업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이번 경우 코인원의 경우 가장 좀 관련된 기업은 농협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의 경우 아까 코인원의 실명 계좌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앞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자금 세탁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책임은 이 시중은행에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책임을 강조한 만큼 혹여 불똥이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 건데요. 농협은 현재 자금 세탁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농협이 자금 세탁 방지 문제로 미국 뉴욕 금융청에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홍역을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꼼꼼하고 예민하게 한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거래소에서 화이트리스트 출금 방식을 채택해서 어느 정도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 화이트리스트 출금 방식을 채택한 거래소가 빗썸과 코인원 두 곳인데 네. 공교롭게도 전부 농협과 계약을 맺은 거래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농협이 실명 계좌를 발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소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이 수용이 된 거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 관계자가 화이트리스트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국내 거래소는 두 번의 그 KYC 제도를 통해서 입구에서는 방지턱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실명 계좌가 있고 또 거래소에서도 나름대로 KYC 그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 마지막에 출금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의 출구에는 이 방지턱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통해서 출구에도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협에서 설명을 하고 화이트리스트를 의무화했다 이거군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농협 말고 코인원 검사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네. 뭐 상장사 중에 또 있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컴투스 홀딩스도 이번 검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왜 컴투스 홀딩스냐 하면은 이 코인원의 2대 주주가 차명훈 대표에 이어 컴투스 홀딩스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보시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컴투스 홀딩스는 단순하게 이렇게 코인원의 지분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코인원과 같이 손을 잡고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컴투스 홀딩스는 코인원의 지분을 매입하며 NFT 사업과 블록체인 게임 개발 계획 등을 발표했고요. 때문에 이렇게 주가도 급등하면서 지난 1월에는 약 24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달 새 게임주가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덩달아 주가도 같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오늘만 해도 약 15.69% 급락한 12만 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이 가운데 혹시 이번 검사 결과 코인원에서 혹시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다만 코인원 측에서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놨고 또 그리고 아직 검사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증권가의 견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인원의 지분 가치가 변동이 생기면은 컴투스 홀딩스한테 영향 갈 것 같긴 한데요. 결과 나온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큼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거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A high performance tool for creating content that has an impact with advanced video capturing, editing, and sharing capabilities. It's the ultimate smartphone to rewrite the rules of innovation, to make your everyday epic. 네, 보셨다시피 삼성전자의 새 플래그십 폰 갤럭시 S22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갤럭시 S 시리즈를 표방한다고 하는데 전작보다 얼마나 좋아졌을지 또 흥행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방 기자, 이 노태문 사장이 궁극의 스마트폰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 신작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S22 시리즈는 네. 일단 호랑이의 눈 그리고 똑똑한 펜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네. 전작과 마찬가지로 갤럭시 22 그다음에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세 종으로 나왔지만 최상위 울트라 모델의 경우는 갤럭시 S 시리즈 최초로 S펜이 내장됐습니다. 사실상 단종된 그 갤럭시 노트를 계승한 셈인데요. 네. 단순히 계승만 한 게 아니고 또 기존 S펜보다 반응 속도를 70%나 단축해서 역대 S펜 중 가장 빠르고 또 정확하게 사용자의 의도대로 필기할 수 있습니다. 네. 손글씨만으로도 또 80가지 언어를 인식할 수 있어서 신규 이용자뿐 아니라 고객 충성도가 높은 갤럭시
갤럭시 노트 교체 수요까지 겨냥했다는 평가입니다. 뭐 노트 단종으로 이 펜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은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펜 말고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게 호랑이의 눈인데 뭐 카메라 얘기인가요? 예, 일단 시리즈 전체적으로 가장 강력해진 성능을 꼽자면 바로 네. 이 카메라입니다. 호랑이의 야간 시력에 비견될 만큼 정말 밤에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해졌고요. 네. 특히 울트라 모델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가장 큰 이미지 센서와 그리고 1억 800만 초고화소 카메라 등 4개의 후면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일반형과 이 플러스는 이제 카메라가 3개가 달렸고요. 여기에 이제 익스퍼트 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촬영부터 편집까지 정말 하나의 앱에서 가능한 기능인데, 예, 터치 한 번이면 뭐 사진에 찍힌 그림자라든가 이런 네. 반사된 빛도 지울 수 있고, 낡은 사진도 정말 뭐 터치 한 번이면 고화질의 사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원래 하려면 저희가 따로 뭐 어플이나 이런 기능을 사용했어야 됐는데 기본 기능에 이제 포함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굉장히 좀 배터리 소모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시리즈는 이런 고성능 프로세서를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 닳을 걱정이 없습니다. 네. 울트라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완전 충전을 하는데 1시간이면 되고 10분만 충전해도 50분 이상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만 들으면 갤럭시를 안 쓰는 저도 또 기대가 되는데 일단 제품 스펙은 이렇게까지 높아졌는데 가격은 동일합니다. 어떤 전략인가요, 이게? 일단 이 반도체 수급난 같은 원가 인상 요인을 감안하면 네. 이게 동결이 사실상 가격 인하나 그쵸, 다름없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게 아무래도 라이벌 애플을 의식한 조치라고 분석합니다. 애플은 이제 아이폰 신작을 출시할 때마다 거의 매번 가격을 높여왔는데요. 네. 지난해 나온 아이폰 13 시리즈는 처음으로 이제 가격을 동결했었고 심지어 이제 중국에서는 아이폰 13 가격을 인하해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 외산 업체로는 드물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이제 이런 점을 의식해서 좀 이제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명실공히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1위 자리에 있지만 네. 좀 경쟁사와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와 애플의 점유율 차이는 불과 1.7% 포인트에 불과했고요. 심지어 3년 만에 점유율이 20%를 밑돌면서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된 화웨이의 반사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중저가 모델 말고도 플래그십 폰까지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가격을 동결했던 애플이 올해는 아이폰 신작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갤럭시 S22의 가격 동결은 바로 이 틈새를 노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수급난 같은 상황도 그렇겠지만 스마트폰 생태계도 녹록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기능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가격은 동결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국내 사전 판매가 14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가봐야 이제 반응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전문가들은 갤럭시 S22의 판매가 전작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갤럭시 노트 수요를 흡수하고 또 이제 가격 동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판단에 선데요. 다만 연간 판매량이 3천만 대를 넘을 수 있느냐 하면은 좀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공급난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갤럭시 S 시리즈는 이제 경쟁작과 달리 좀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신제품도 좀 전작보다는 판매량이 늘겠지만 그래봤자 한 2,700만 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증권사에 따라서 전작보다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보고서도 있습니다. 만약 3개 시리즈 연속 판매량 3천만 대를 밑돌 경우 갤럭시 S 시리즈는 3년 연속 실패한 모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사실 이번 신작이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난 우려 때문에 판매량이 못 따라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신제품이 삼성전자 실적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지난해 이제 네. 삼성전자 무선 사업 부문 실적을 보면 7년 만에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예. 이건 이제 우리 유명한 이제 폴더블 폰이 흥행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아직도 지난 2014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 14조 원의 벽은 깨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폴더블 폰이 인기를 끈 것은 맞지만 아직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또 마케팅 비용을 과다하게 쓰는 바람에 영업이익을 결국 깎아먹은 거죠. 따라서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수성과 함께 이 영업이익 14조 원을 넘어서려면 이 폴더블 폰 말고도 기본 바 형태의 플래그십 폰 판매를 늘려서 수익성을 높여야 하겠고요. 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이제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돼야 하고 따라서 만에 하나 신제품 출시 이후에라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제거돼야 하고 또 사실상 정체되다시피 한 성장률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뭐 주가에 대한 분석 들어봤는데 일단 가장 먼저 반도체 수급난이 좀 해결이 됐으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작 역대급 기술의 가격은 동결이 됐는데 삼성전자의 전략이 통할지 같이 지켜보시죠.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같은 원자재값 상승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늘고 있어서인데 지난해 12월의 경우 흑자폭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미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로 1,6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던 휘발유값. 최근 1,900원대까지 훌쩍 가격이 올라간 모습을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속에 국제 유가가 연일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원자재값 급등세에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한국은행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해 9월부터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7년 만에 유가가 90달러 선을 돌파한 지금 쉽사리 안정세를 잡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연초 전망할 때는 연말 정도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떨어지는 것이 빠른 속도로 좀 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은 전망이 있어 공급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은 유가가 확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올해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는 지난해보다 70억 달러 줄어든 810억 달러. 원자재값 추이에 따라 흑자 폭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 수출만 믿고 재정 확대 정책을 펼쳤던 정부 입장에선 고민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롯데와 신세계 지난해 경영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에 롯데쇼핑은 5년째 내리막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 롯데 재기는 결국 이커머스 사업의 손실폭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럭셔리 명가 전략이 통하면서 신세계는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습니다. 럭셔리 부문을 대폭 강화한 점포 재단장으로 고객을 불러 모은 데다 명품 매출이 급증하면서 백화점이 실적 개선에 선봉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에루샤 등 3대 명품 브랜드를 모두 보유한 점포의 매출이 급증하며 백화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마트도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가이드는 이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3,8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는 4조 원 규모로 몸값이 상승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빌딩 인수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의 더 현대서울에 대항할 쇼핑센터를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신세계와 달리 롯데쇼핑은 백화점을 제외한 마트와 슈퍼, 이커머스 사업 모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마트는 점포 폐점과 리뉴얼, 여기에 희망퇴직 비용 106억 원이 반영되면서 영업적자는 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커머스 사업도 부진했습니다. 물류비와 인건비 등 판관비가 늘면서 영업적자는 950억 원에서 1,560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은 지난해 혹독한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한 만큼 올해는 반드시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화점은 명품 MD를 확충하고 마트는 최근 리뉴얼한 점포인 제타플렉스와 창고형 할인점 맥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용을 상당히 2021년도에 많이 반영을 해놨죠. 네, 그래서 매출만 조금 오르게 되면 영업이익은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익 규모가 가장 큰 백화점이 회복세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이 좋아지는 사업 부분들이 이커머스의 손실폭을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재반 비용이 선반영되면서 올해 실적 모멘텀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커머스 사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유통명가 롯데의 명성을 되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공고하게 굳어지던 건설업계 탑10 구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공 능력평가 9위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로 신뢰를 잃어버린 사이에 10위권 밖에 있던 회사들이 마케팅과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탑10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홍어표 기자입니다.
한화건설과 DL건설, 호반건설은 지난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1, 12, 13위였습니다. 이 회사들의 탑10 진입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진 9위 HDC 현대산업개발이 잇따른 악재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신뢰도가 추락해 앞으로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고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1위인 한화건설은 신규 아파트 브랜드인 포레나를 앞세워 적극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포레나 브랜드를 론칭한 이후 18개 단지 연속 완판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져 꿈에 그린 브랜드에서 포레나로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12위인 DL건설은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장착하고 성장 중입니다. 2020년 7월 3호와 고려개발이 합병을 마쳤고 지난해 3월 DL건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전 3호 아파트에서 이편한 세상 브랜드 아파트로 인식이 바뀌었고 이런 영향으로 올해 초 부산에서 2개 단지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지방과 공공택지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호반건설은 최근 신사업과 언론사 인수 등 사업 다각화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주춤한 틈을 타 탑10 진입을 노리는 경쟁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기업 경영에 막대한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국민연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 놓고 최근 이 연금 사회주의다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증권부 정의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간섭 논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일단 국민연금이 지난 2018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하면서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국민연금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뭐 배당 정책이나 보수한도 적정성 그리고 뭐 기업 가치 훼손 우려 등을 이렇게 기준으로 마련해서 여기서 어긋날 경우에 중점 관리 대상 기업으로 지정을 했고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주주 제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사 해임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이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면서 논란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는데요. 예. 여기에다가 뭐 작년부터 논란이 됐었던 이제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책임 투자 방향 설명서라는 걸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기업의 기밀이나 아니면은 뭐 자율적인 경영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CEO의 승계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기면서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민감한 인사 관련 부분까지도 이제 국민연금이 관여하면서 이런 논란이 좀 커지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이 국민연금 대표 소송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표 소송이 뭡니까? 네, 일단 대표 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났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이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국민연금의 내부 조직인 기금운용본부가 소송을 결정하고 수탁자 책임위원회, 그러니까 수탁위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소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원화가 되어 있었는데요. 예. 이 소송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국민연금이 회사의 인사에 어떻게 보면 좀 직접 관여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도 할 수 있었던 소송을 수탁자 책임위원회라는 곳으로 일원화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의 구조적 차이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운용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국민연금 기금 안에 내부 인력으로 구성된 내부 조직입니다. 반면에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민연금의 내부 전문가들이 아니라 외부 위원들의 위촉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된 조직인데요. 예. 외부 인사 구성은 이제 사용자 단체, 그러니까 경영계죠. 그리고 근로자 단체, 대표적으로 노조, 네. 그리고 지역 가입자 단체 이렇게 세 군데에서 3명씩 각각 추천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는 상근 전문위원 1명씩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은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기금 운용만 전담하는 기금본부보다는 이제 전문성이 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안건 상정이나 위원회 소집 요건이 제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이해 집단별로 3대 3대 3으로 구성된 만큼 한쪽 집단의 입맛만으로도 뭐 위원회가 열리고 소송 여부를 상정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수탁위 임원의 임기가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소송 자체가 이제 임기 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소송만 제기하고 이 결과에 따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을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계속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 여부를 전담해서 결정하는 외부 인사 조직을 과연 제대로 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반발은 주로 아무래도 경영자들 쪽에서 나오겠죠? 예, 맞습니다. 대표 소송 자체가 이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과 맞물려서 경영계와 이제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흠집내기식의 소송 남발에 더해 자칫 이제 반기업 정서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감이 적지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박찬유 기자 리포트 통해서 보고 오시겠습니다. 경영 자율성 훼손은 차치하더라도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무분별한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 이미지 실추입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반기업 정서 확대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현행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 소송 여부를 결정할 주체는 수탁자 책임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수탁위는 비상설기구로 어떠한 책임도 없는 데다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소송 제기 여부 자체가 여론에 쉽게 휘둘릴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여론을 앞세운 경영 간섭마저 우려된다는 게 재계 인사들의 지적입니다. 현재도 배임이나 각종 경영자들이 형사처벌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국가기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대표소송까지 하게 되면 더욱더 일자리나 투자에 나서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본격화 움직임이 자칫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권의 권력하에 있는 공적 연금들이 만약에 대표소송이나 주총에서의 주주 행동주의에 편승을 하게 되면 권력에 의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지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외면하게 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표 소송이 제기되는 기업들 가운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기업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른 기금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거든요. 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계는 이와 관련해 당초 원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국민연금 대표 소송에 대한 재계 우려를 들어봤습니다. 정 기자, 이 대표 소송의 사정권에 들어오는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대표 소송 제기 대상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기금 전체 자산의 1% 이상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그중에 이제 명확한 법령 위반이나 그다음에 정관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예.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260개 기업인데요. 이들 가운데 삼성, LG, SK, 그리고 현대차그룹,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들과 그 계열사들도 대거 포함이 돼 있거든요. 결국 이 기업들이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된 우려사항들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들 가운데 이제 명확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라는 건데 사실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위반 행위를 안 하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쨌거나 불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에도 이렇게 그러면은 연기금이 대표 소송을 진행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금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예. 대표적인 글로벌 공적연기금인 일본이나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 캐나다와 같이 이제 주요 공적연기금들은 대표 소송 자체를 진행한 바가 없고요. 그 이유는 이제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도 충분히 주주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대표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 인터뷰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해외 공적연기금들은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서 기업과의 대화라든가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주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비용을 들여서 대표 소송을 추진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소송 비용이 드는 반면 설령 승소해서 손해배상액을 확정받더라도 이것은 회사로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낮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대표 소송은 공적연기금보다는 주로 헤지 펀드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네, 연금 입장에서 실익이 될 게 없다라는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는 게 좀 주가에 더 이롭느냐 했을 때 이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마침 이제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우리 시장 참여를 꺼리게 만드는 그런 뭐 일부 일탈 행위 같은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경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업 활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 그게 또 다시 이제 주주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니까 좀 복잡한 문제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 사안은 그러면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네, 국민연금의 대표 소송 주체를 수체계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오는 25일 기금이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이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각 주체별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실제 통과 여부는 당일 기금위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권한 이관은 회의 종료 직후 바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만약 통과될 경우에는 경영계에서는 이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통과된 이후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한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을 하려다가 이제 경영계가 반발을 하니까 철회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좀 들리는 것 같은데 뭐가 맞습니까? 네, 이제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는 일부 매체 보도도 나온 바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보도 직후에 곧바로 복지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상정된다는 해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거든요. 따라서 복지부에서 상정 예정이라고 직접 밝힌 만큼 논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증권부 정의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증시를 달군 ETF를 알아보는 글로벌 ETF 가이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야, 오 기자 오늘 어떤 상품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상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주유 최근에 하신 적 있으세요? 있죠. 너무 비싸요. 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주유하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시는데요. 네. 이 기름값이 계속 올라섭니다. 이 고유가 흐름 속에서 수혜를 본 ETF 상품이 있다고 해서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ETF는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ETF입니다. 아, 이 ETF 아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유가 흐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수익률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ETF입니까? 네, 이 에너지 셀렉트 섹터 SPDR ETF 티커명은 XL입니다. 네. 이 ETF 이름에 SPDR이 붙어 있으면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즈에서 운용하는 상품인데요. 이 대표적인 지수 추종 ETF인 SPY로 S&P 유명한 500 지수 추종하는 맞습니다. 네. 그 SPY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상장일을 한번 보시면 1998년에 상장이 돼서 호랑이띠인데요. 네. 올해가 호랑이띠잖아요. 그쵸. 그래서 벌써 두 번이 돌아서 24년이나 된 ETF입니다. 네. 그동안에 뭐 닷컴 버블, 세계 금융 위기 또 코로나 사태까지 버텨온 경륜 있는 ETF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운용 보수는 0.12%, 운용 규모는 20억 달러가 넘는 수준입니다. 네, 고유가 흐름 속에서 수혜를 본 ETF라고 하니까 유가 흐름부터 좀 살펴볼 텐데 뭐 최근에 소폭 떨어지긴 해도 아직까지 좀 고점입니다. 흐름이 어땠습니까? 이 지난주에 3대 국제 유가가 모두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 7년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면서 원유의 수요는 높아지고 공급은 부족한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상황도 또 한몫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세계 3대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인데 이런 갈등 상황에서 원유나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잠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수준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사실 지정학적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유가도 $100 이상 전망까지 나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 뭐 미국의 유명한 뭐 유가 관련 종목들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보유 종목 한번 짚어보면요. 상위 5개를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약 25%, ETF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엑스모빌도 있고요. 쉐브론 이 두 기업이 팬데믹 이후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최근에 굉장한 호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두 회사 모두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배당금도 늘렸고요.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5대 셰일 생산 업체 중에 하나인 이오지 리소시스, 에너지 탐사와 채굴을 하는 코노코필립스, 미국 최대 유전 탐사 기업인 슐룸베르거 등 에너지 기업들이 보유 상위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일단 5위까지의 기업은 다 미국 기업인 것 같은데 미국 기업들만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XLE는요, 네. S&P 500에 속해 있는 원유, 또 가스, 이런 에너지 기업을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미국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예. 이 S&P 500 기업이기 때문에 비교적 우량주, 좀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종목은 분기별로 리밸런싱 되고요. 각 종목은 25% 비중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은 대망의 수익률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엑셀이 수익률 어땠습니까? 네, 제가 지난 1년 동안의 XLE와 S&P 500을 추종하는 SPY를 비교해 봤습니다. 네. 보시면 SPY도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고는 있지만 XLE에 비하면 좀 정말 그래프가 급등했네요, 급등.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네. 이 XLE의 한 달 수익률은 16.39%, 3개월 수익률은 21.38%, 지난 1년 동안은 무려 70.94%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오다 보니까 서학개미들의 순매수도 두드러졌는데요. 올 들어 지금까지 서학개미들이 $2,300만 넘게 순매수하면서 ETF 상위 1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서학개미들은 좀 놓치지 않는 네. 모습인데 일단 뭐 유가가 이렇게 잘 가고 있으니까 엑셀이 말고도 사실 유가 관련된 상품이 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고유가 시대에 수혜를 본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함께 보시죠.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너구리인가요? 한 번에 맞추셨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네. 라면이기도 한데요. 이 너구리가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너구리가요? 네, 고유가의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인데 바로 티커명 NRGU인 마이크로섹터 US 빅 오일 인덱스 3배 레버리지 ETN입니다. 저게 왜 너구리인가요? 이 티커명이 NRGU인데요. 한글로 읽어보면 너구리 너구처럼 같아서.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너구리다 이렇게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일단 너구리 상품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 XL이랑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점과 공통점을 한번 보시면 네. 너구리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겠습니다. 음. 보시면 다 10%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에 해당하는 10개의 기업이 모두 XLE에도 포함되어 그렇네요. 있습니다. 네. 이 차이점을 꼽아보자면 역시 3배 레버리지다라는 레버리지. 점인데요. 네. 그래서 상승폭도, 하락폭도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점에서 변동성은 훨씬 더 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유가 흐름을 알기 때문에 사실 뭐 레버리지라고 하니까 수익률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요. 그래프만 봐도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네. 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승률이 1개월간 한 달 동안 37.71% 올랐고요. 네. 3개월간은 52.27%, 1년 동안은 무려 214%가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 못지 않네요. 네, 200% 넘게 1년 동안 오른 건데요. 네. 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인 점을 참고하시면 앞서 보셨던 XLE가 70% 1년 동안 상승했으니까 정말 딱 3배 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XL이랑 너구리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을 살펴봤는데 사실 고유가 이렇게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유가 흐름일 텐데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수급 불균형이 한동안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리스크도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8일 석유 시장 전략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로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국제 유가 배럴당 120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국내 증권사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SK증권 리포트를 함께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 오펙 플러스도 증산 계획에 있어서 그리 협조적이지 않다. 네. 앞으로도 증산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승 전망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 90불인 현재 가격에서도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이 국제 유가 흐름 민감하게 살펴보시고 이것이 또 투자 기회로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가 흐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고유가 시대 엑스엘리와 너구리 이 상품들 잘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SK그룹 지주회사이자 투자 전문 회사인 SK가 연간 배당 8,000원을 지급해 사상 최대 주주 배당을 실시합니다.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사회에서 주당 기말 배당금 6,500원 지급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SK 주주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중간 배당 주당 1,500원을 포함해 주당 8,0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SK에 따르면 주주들에게 지급될 배당금 총액은 4,476억 원 규모로 3,701억 원이었던 지난 2020년보다 21% 늘었습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카카오 주가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궁훈 내정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카카오에 좀 더 마음과 의지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김범수 의장과 상의해 우선적으로 주가 15만 원 회복이라는 목표를 잡았다며 주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연봉과 인센티브 지급을 일체 보류하며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남 내정자는 대표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면 행사가도 15만 원 아래로는 설정하지 않도록 요청드렸다며 물론 주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제 의지와 목표 의식을 설정하고 공유드리는 데는 쉽고 명료한 잣대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6월 주당 17만 원 수준이던 카카오 주가는 플랫폼 규제와 경영진 스톡옵션 대량 매도 등 여파로 현재 8만 원대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비중을 크게 늘립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총 3,300여 건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출원을 목표로 하고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1,500여 건을 해외에서 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해외 출원 비중은 2020년과 2021년 35%와 41%에 이어 올해 45%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외 각 지역에 최적화된 특허 출원을 확대하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입니다. 향후 시장 향방을 가를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1월에 7.3% 상승하면서 무려 40년 내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11월과 12월 지표를 보시더라도 예측치와 실제 발표된 수치가 동일하게 나온 바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도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월가 전문가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금리 향방이 정해지고 시장 방향성도 자리를 잡을 거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번 주 인플레 지표 소화하기 매우 힘든 수치가 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의 여파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만큼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참고로 인플레이션 정점이 어디냐에 대한 예측을 두고 이번 1월과 3월이 가장 유력한 시기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연준의 정책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될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직접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4분기 추정치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낮아질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연간 누적으로 보면 총 6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2조 매출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빠른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 직접 지켜보시죠. 주요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